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번 신형 다연장 시스템에 탑재되는 해상 추적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내부 검증 단계에서 당시 해군 잠수함 사령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요청했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잠수함 작전 중 레이더와 음향 센서를 통해 수집된 표적 움직임 정보를 대규모로 포함하고 있어 실전 상황에 준하는 해상 표적 추적 알고리즘을 구축하기에 최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잠수함 작전 정보는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기밀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를 위해 ADD와 해군이 별도의 공동정보보호 TF를 구성했고, 제한된 환경에서 비식별화된 자료만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가까스로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군 내부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 해군 측 일부 인사는 잠수함 작전 정보가 다른 분야로 유출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했고, 다연장 시스템 개발팀도 표적 이동 패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해상 타격 능력을 반쪽만 구현할 뿐이라며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극도로 제한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고, 덕분에 신형 대함 로켓은 다양한 해상 표적의 움직임을 더욱 정밀하게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비화를 시작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방산 전시회에서 선보여 전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새로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른바 HPRS의 스펙과 개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깜짝 공개한 신형 다연장 시스템은 기존의 K239 천무를 기반으로 한 변형 모델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기술을 복사한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차륜형 플랫폼에 맞춰 적지 않은 개량이 이루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현장에서 공개된 HPRS를 보면 대함 로켓을 최대 4발까지 장착 가능하도록 포드 구조를 크게 변경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날 호주가 겪고 있는 안보 환경, 즉 남중국해에서부터 밀려오는 중국 해군의 해안 침투 가능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빠른 전개와 타격이 가능한 차륜형 다연장이 호주군의 관심을 사로잡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 측이 대함 타격 기능을 추가해 해안 포병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개발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외신들도 한국이 하이마스를 넘어서는 차세대 다연장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다연장 시스템에는 해상 표적 추적 능력을 갖춘 CTM-MR이 도입될 전망인데요. 이 로켓은 사거리가 약 160km에 달하며 레이더와 광학 시커를 동시 장착해 움직이는 전함을 포착하는 능력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이는 기존 K239 천무에서 운용하던 지대지 로켓탄을 해상 표적 공격이라는 새로운 용도로 확장한 것입니다. 다만 포드당 발사 가능한 로켓 수는 항공 수송성 확보를 위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그 대신 호주의 넓은 해안선을 따라 신속하게 배치하기에는 차량 크기와 중량이 훨씬 경량화되어 수송에는 더 강점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포인트는 이 시스템이 호주라는 시장에 정확히 들어맞는 맞춤형 솔루션으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호주는 국토가 넓고 해안선 역시 만만치 않게 광대한데요. 게다가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끊이질 않고 있고 중국 해군이 점차 원해 작전 능력을 갖추는 현실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군은 기동성과 즉각적인 화력이 결합된 플랫폼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하이마스 역시 호주군이 고려했던 대안이지만 하이마스의 공급 일정과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성, 그리고 해안방어 차원에서 대함 능력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긴급성이 맞물려 한국의 HPRS가 더욱 매력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된 CTM-MR이라는 대함 로켓탄이 미래의 노르웨이산 NSM 같은 순항 미사일까지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천무다연장 도입에 대한 협력 논의가 활발하며 노르웨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함 미사일 시스템과 결합할 여지도 열려 있었는데요.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호주뿐 아니라 다른 해양 안보 위협이 큰 국가들에게도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은 이 다연장 플랫폼이 호주 항공기에 의해 빠르게 공수 가능하도록 무게와 부피를 조절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천무가 하이마스와 비교했을 때 화력 투사 면에서는 압도적이지만 그만큼 무게가 늘어 수송기에 실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이마스처럼 C-130 등 수송기에 탑재하기 쉬운 사이즈에 맞춰지면서 호주군은 영토 곳곳 혹은 인근의 섬 지역까지 신속하게 이 로켓 시스템을 전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지상과 바다를 아우르는 원거리 활용망을 구축하는 셈이니 중국 해군 입장에서는 더욱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더 흥미로운 지점은 같은 한국산 무기체계인 K239 천무와 이 HPRS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K239 천무는 130km급 장사정 로켓부터 290km 이상의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실 천무가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대규모 지상 표적 공격에 특화되었다면 이번 HPRS는 해안방어 및 제한적 지상 지원 역할에 중점을 둔 신규 플랫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기록을 자신이 갈아치우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물론 천무도 최근에는 대함 공격 옵션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HPRS처럼 기본 설계부터 대함 타격을 염두에 두진 않았습니다. 차륜형 플랫폼을 통해 기동성을 극대화하고 발사 포드도 대함 로켓 특성에 맞춰 개량한 점이 이번 시스템의 큰 특징인데요. 이를 통해 탄약의 종류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서도 항공으로 수송하기에 최적화된 무게와 부피를 유지한 것이 HPRS만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K9 자주포화 천무를 이미 대량 도입한 폴란드 역시 향후 HPRS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폴란드는 북부 해안 지역에서 러시아 해군의 상륙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가 처한 해안 방어 문제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폴란드가 천무를 구매하면서 대함 능력 확장 옵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군사 전문 매체에서 심심찮게 거론되는 만큼 HPRS가 추후 폴란드 시장에 등장할 것이라는 평가도 지배적입니다. 그럼 이제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2017년부터 K239 천무 플랫폼의 차세대 버전 연구에 막대한 투자비를 쏟아부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가 HPRS라는 명칭으로 구체화된 것은 호주 측과의 협의가 본격화된 2023년에서 2024년 무렵부터인데요. 결국 호주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대함 로켓의 탑재 가능성, 차륜형의 고기동성, 항공 수송 여부 등을 만족시키도록 핵심 사양이 급조정되었고 그 결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제품을 선보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HPRS가 향후 무인 운용에도 대응할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미 해병대용 무인 차량 시스템인 일명 무인 다연장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데 이와 유사한 컨셉을 HPRS에 도입한다면 육상에서 기동하는 해안방어 로봇 부대로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 해병대가 운영 중인 네메시스 무인 차량이 NSM 미사일을 싣고 다니며 해안 상륙함을 저지하는 개념과 같은 맥락인데요. 한국 해병대 또한 300mm 대함 로켓을 탑재한 무인 시스템을 연구 중이니 어느 정도 시간만 주어진다면 HPRS를 기반으로 한 무인 차륜형 해안포가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입니다. 또 해군과 해병대가 긴밀히 협조한다면 연안 지역 방어에 있어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잠수함 또는 해상 초계기에서 확보된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PRS 부대에 전달하면 무인 차량이든 유인 차량이든 즉각적으로 해안가에서 발사 준비를 완료하고 적 함정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러한 연동 타격 체계가 완성되면 기존에 우리가 주로 생각했던 지상용 다연장 로켓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전술이 실현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호주 방산 전시회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선보인 신형 다연장 HPRS는 항공무기 산업이 단순한 카피나 저가 공세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수요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며 첨단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천무는 하이마스와 경쟁 구도를 이루면서도 이동의 제약이라는 큰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선보인 HPRS를 통해 대함 로켓 능력과 기동성, 수송 편의성 등을 결합한 만능형 제품을 들고 나온 것은 분명히 광역 무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 추적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밝혀진 비공개 개발 비화가 시사하듯 군 내부에서도 신개념 다연장의 작전 적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토론과 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스템이 호주를 발판으로 삼아 폴란드, 노르웨이 혹은 기타
동남아 및 중동 국가들에까지 수출된다면 한국산 다연장이 곧 지상 공격뿐 아니라 해상 타격의 표준 플랫폼으로 인정받게 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미 검증된 천무와 더불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른 HPRS 간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두 체계가 함께 배치된다면 하나는 장거리 전술 탄도탄과 지대지 로켓으로 적 지상 전력을 압박하고 다른 하나는 해안 방어 및 중단거리 정밀 타격을 담당하며 전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강력한 화력 태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호주 방산 전시회에서 야심차게 공개한 HPRS 다연장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인들은 한국의 방산 경쟁력에 다시 한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 맞게 맞춤형 설계를 이룬 시일 안에 개발한 것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HPRS는 신개념의 무기체계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세부 정보와 실전 시험 결과가 공개될 텐데요. 새로운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HPRS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12일 한화 노르웨이 천무 영상입니다. 그동안 후티 반군은 미국은 물론 사우디 같은 온건적인 이슬람 국가들에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인 만큼 사상적으로 매우 위험한 집단인데다가 반군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들은 예멘의 공화국 수비대와 정규군을 그대로 흡수하여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과거부터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의 인명과 시설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2021년엔 사우디의 아람코 정유소를 공격하는가 하면 2022년에는 아부다비 공격 사건으로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있던 인력 중 3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해 사우디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군 병사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2년 휴전 협정 이후에도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어지자 사우디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11월 12일 예멘 북부의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초기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홍해 북부에 배치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격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다 포격은 중동의 혼란을 틈타 분쟁을 재개하려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무력 시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군은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쏟아부으며 사다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사다는 예멘 북부를 관장하는 대표적인 교통요지인 대다 반군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의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미사일 전력 역시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포격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포격에 사용된 다연장 로켓이 대한민국의 K239 천무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포격이 이루어진 지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사다는 후티 반군의 발상지이자 최전선 거점 도시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최소 45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적어도 10에서 20km의 완충지대를 만들어놨을 것이라 예상하면 일반적인 자주포나 견인포로는 타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기지를 특정해 타격했는데요. K9급 고성능 자주포에 초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자주포로 이만큼 정밀한 포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보유한 자주포는 미국의 M109 시리즈와 중국의 PLG-45, 프랑스의 세자르 정도가 전부입니다. 초정밀 포격은 고사하고 50km 이상 떨어진 후티 반군 주둔지를 공격하기엔 사거리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렇다면 소거법에 따라 이제 남은 방법은 다연장 로켓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군은 미국의 M270 MLRS,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 러시아의 토스-1A 부라티노, 그리고 대한민국의 K239 천무 등 다양한 종류의 다연장 로켓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물량도 적지 않은 편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예멘 후티 반군 포격에 K239 천무를 콕 집어 지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토스-1A 브라티노는 1분에 220mm 열압력탄두 30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괴랄한 화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장거리 포격전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깡통 다연장 로켓입니다. 그저 근거리에서 다량의 화력을 쏟아부을 요량으로 만든 러시아의 주먹구구식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구형 로켓 사용 시 최대 사거리가 2.7km, 신형 로켓을 사용해도 6km가 사거리 한계라서 1분 사이에 30발을 죄다 쏟아붓고 격파당하는 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무늬만 포병이지 일격이탈이라는 포병의 기본 전투 교리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무기 체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도 짧아 당연히 사다 포격에 동원되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천무를 제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건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 미국의 M270인데요.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보유한 아스트로스2의 로켓은 127mm로 발사 차량 한 대에 32발이나 운용할 수 있지만 사거리는 9에서 30km에 불과합니다. 국경이라도 넘어가지 않는 이상 후티 반군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이는 미국의 M27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M270의 경우 사거리가 84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M30, 31 이상의 GMLRS 기준입니다. 정작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사용하는 M26 계열 로켓은 32에서 45km가 한계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군에게는 굳이 완충지대 없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대한민국의 K239 천무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최소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무기 체계를 많이 다수 수입해왔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을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분기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후 한폴 방산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닌데요. 그러나 정작 당시에는 어떤 무기 체계가 수출되었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내용이 발설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돌리겠다는 매우 강경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런 강력한 엠바고를 깬 것은 정작 사우디였습니다. K239의 인도가 끝난 지난 4월 사우디 국방부는 남부 포병부대 격려 영상에서 실전 배치된 천무두문을 공개한 것이죠. 과거부터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자신들이 운용 중인 장비 편제를 극비에 붙이며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려왔는데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의도적으로 천무를 노출했다는 건 실전 배치 완료 후 위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자신들이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었으니 까불지 말라고 선언한 셈이죠. 사우디아라비아군에 배치된 천무는 표준 사거리 45km, 내외에 230mm 무유도 로켓뿐만 아니라 사거리 80km에 239mm GPS 유도 로켓까지 포함한 패키지입니다. 후티 반군을 포격하기 위한 사거리와 훌륭한 정밀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후티 반군은 수십여 발의 로켓을 얻어맞고도 대응 사격조차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앞서 UAE가 1조 6천억 원 규모의 K239 천무 도입을 결정지은 것도 마찬가지로 예멘 후티 반군 퇴치를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분쟁 위험이 큰 두 지역에서 미국의 M270이나 하이마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K239 천무를 수입한 것입니다. 차륜형인 천무는 궤도형인 M270보다 시속 20km 이상 빠른데요. 게다가 발사 후 재장전 시간 역시 천무가 약 160초에 불과한 데 반해 M270은 260초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순 화력 비교는 엇비슷하다 할지라도 전투 지속력과 기동성에 있어 천무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나마 천무의 기동력과 비교할 수 있는 건 하이마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이마스는 공중 수송을 위해 로켓 발사대를 일개로 줄였고 덩달아 화력도 천무의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미국처럼 동맹국의 모든 분쟁에 참여할 게 아니라면 천무의 화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천무의 230mm, 239mm 로켓은 기갑 차량까지 관통할 수 있는 집속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포드당 6발, 총 12발의 230mm 로켓을 고작 1분 만에 전부 쏟아부을 수 있는 천무의 능력을 감안하면 7,728발의 자탄이 문자 그대로 강철비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무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를 활용해 1분에 12발을 모두 다른 표적을 향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경지대 전체를 포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천무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동에서는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화력을 한번 경험한 이상 또 다른 개량형 모델 역시 요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무기 체계는 다양한 항목을 평가받고 검증받기 마련입니다. 우선 성능이 가장 우선일 것이고 가격과 평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제조국의 신뢰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방산물자 계약건을 살펴봐도 납기와 유지보수 기술 이전과 관련 수많은 계약 불이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사우디는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대한민국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전략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 서방의 무기에 의존했던 사우디가 어느 정도 자국의 국방 기술력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믿고 쓸 수 있는 신뢰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